간식을 좀 먹고 났더니 힘이 나서 이제 조금 더 124쪽 보시면 자, 부동산 시장의 국면별 특징이다 뭐 이런 거 있죠. 여기에 그럼 내용이 많죠. 뭐가 막 잔뜩 써져 있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하냐? 뭐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실제로 뭐 그렇게 기억이 뭐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아까 이제 우리가 뭐 경기라는 게 이렇게 순환한다 그랬죠. 여기 정점이라면 여기가 이제 호황기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에서는 호황을 상향시장이라 그래요. 상향. 그 다음에 물러나면 이제 후퇴. 자, 일반 경기에서는 불황이라는 거를 부동산 경기에서는 보통은 하향시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하향이다. 또는 이제 뭐 저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찍고 나오는 걸 회복이다. 그 다음에 꼭지 정점을 향해 가는 걸 우리가 상향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꼭지 찍고 나면 다시 물러나죠. 그래서 후퇴 시장이다. 그러니까 별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용어만 조금 다르게 쓴다 그 이야기죠. 일반 경기에 불황을 바닥 아래를 향한다 그래서 하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경기에 호황이죠. 호황 이런 걸 상향이다 이렇게 부를 뿐이에요. 부동산에서는 뭐 하향 상향이라는 표현을 더 즐겨 쓰고요. 이게 더 쉽죠. 뭐 위로 향하는 것 아래로 향하는 것 이렇게. 이거 말고도 이제 부동산 경기에는 안정시장이라는 별도의 시장이 있긴 있는데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은 이 전체를 이제 외우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생각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 여기서 대략 여기까지 걸리는 걸 우리가 주기라 그랬거든요. 아까 부동산은 대략 주기가 얼마였냐 하면 17, 18 그렇죠. 17 근처라고 보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쭉 시간이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쪽 횡축은 시간축이에요. 시간. 그러면 종축은 뭐냐? 종축은 평균 가격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때 평균적으로 하락할 때 다시 바닥지금 평균적으로 상승할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 후퇴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점점 떨어질 때란 이야기고 그다음에 하향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여기 저점 바닥을 딱 찍고 나면 그때부터는 평균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서 가장 또 즐겨 써먹는 데는 역시 이제 불황 국면을 많이 써먹죠, 시험은. 그래서 뭐 네 군데 다 잘 나오지만 특히 이제 기준을 후퇴 하향을 기준으로 하면 조금 편한데 후퇴라는 건 뭐냐? 일단 그 이전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서 멈칫해가지고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다 중단 반전돼서 하락하기 시작하는 국면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표현해요. 후퇴기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때이다.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공실이나 공가가 증가할 때죠. 거래가 안 되는 게 좀 빈집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과거 사례 가격이라는 거는 어떤 성격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현재가 이 시점이라고 치자. 이 시점 그럴 때 과거 사례 가격은 어떤 이야기냐, 과거가 이 시점보다 앞쪽일 거니까 요 대목 아니면 더 넘어가서 요 대목이겠죠. 이렇게 과거 사례 가격은 흔히 뭐라 그러느냐, 조금 어렵긴 한데 비슷하거나 기준이 되거나, 이거는 뭐 비슷하죠. 얘는 높은 쪽이죠. 상한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뭔 말이냐, 후퇴기 때는 가격이 일단 올라갔다가 딱 정점 찍으면 떨어질 때가 후퇴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똑같은 32평이 아파트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가격이 높은 쪽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러 갔는데 6개월 전에 뭐 얼마 정도 팔렸어요? 3억. 그러면 지금 가격이 떨어질 때라면 나는 3억보다 더 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덜 줘야 되는 거예요. 예, 많이 줘봤자 3억이다 그래요. 상한선. 이해하신 거죠?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누구를 열심히 찾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중개업을 잘 하시려면 이런 게 다 있어야 돼요. 이 매수자하고 매도자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매도자. 그래야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가격이 하락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더 떨어지기 전에 팔기 위해서 매도자는 수백 명이다. 근데 500명이다라고 가정하자. 500명. 그런데 매수자는 어떻게 될까요? 매수자는 기다리면 떨어지는데 굳이 서두를까요? 거래를 좀 미룰까요? 꼴랑 15명. 15명. 이런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거래를 성립시키는 거예요? 안 찾아도 오는 중개업소로 막 찾아서 애걸복걸 사정하는 매도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매수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없는 사람을 찾아야죠. 그래서 매수자를 중시한다. 매수자를 열심히 찾는다 그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하향시장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향시장은 보시다시피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래는 이제 거의 안 돼요. 이때쯤 되면. 그래서 공실이나 공가는 거의 최대치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례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현재라고 치자. 그러면 과거가 이쪽이니까 사례는 높은 쪽이죠. 그래서 사례는 상한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네 번째로 이때도 누구를 열심히 찾아야 되느냐. 역시 안 나타나는 거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매수자 중시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회복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회복기는 자 하향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다가 언젠가는 바닥을 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잘 안 떨어질 때가 와요. 그러다 가격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걸 회복기라 그러죠. 그래서 이때는 가격이 하락하다가 중단 반전돼서 도로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때는 서서히 거래량이 증가할 때이고 그래서 공실이나 공가는 감소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례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가 현재다 그러면 과거 사례가 조금 낮은 쪽에 있거나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가면 비슷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사례는 비슷하거나 기준 낮을 때 하한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누구를 열심히 찾아야 되느냐. 자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럼 매도자는 굳이 집을 팔려고 그럴까요? 이 어려운 시기도 넘겼는데 기다릴까요? 매물 싹 다 회수하죠. 그래서 매도자가 꼴랑 5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매수자는 기다리면 난리 났어요. 이제 왜냐하면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600명이 덤벼가지고 막 사겠다고 난리다. 그러면 귀한 게 누구냐? 매도자. 그러니까 우리 누굴 찾아야 될까요? 매도자. 그렇죠. 그래서 매도자를 열심히 찾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매도자 중시다. 이렇게. 그러면 상향, 호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 너무 쉽죠.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거래는 폭발해버리고 사례는 하한 쪽이고 가격이 올라갈 때니까 누구를 열심히 찾아야 되느냐? 매도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외울 일은 없다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프에 대한 이해만 돼 있다면 사실은 상당 부분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죠. 요거 제가 볼 때는 그래프만 알면 다 아는 건데요. 이런 걸 짐작할 수 있고 요것도 짐작할 수 있죠. 경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각 분야에서 여기 한 개 더.
이쪽에 한 개 더 이렇게 이제 추가되는 게 좀 있는데 특이한 것. 그런 거 외우면 되죠. 꼴랑 외울 거랑 몇 개 안 된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 안정시장은 뭐냐? 안정시장. 안정시장은요. 뭔가 안정된 시장인 거예요. 뭐가 안정되어 있냐? 그게 중요합니다. 가격이 안정된 거예요.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가벼이 상승하는 시장이죠. 막 팍 상승하는 게 아니고 가볍게 조금씩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걸 안정시장이라 한다. 안정시장은 대체 어떤 걸 우리가 안정시장이라 그러냐? 요거는 역세권에 있는 그러니까 위치가 좋다는 이야기죠. 주택 또는 상가 이런 것들인데 도심지 근처 위치가 아주 좋은 지하철역 근처죠. 또는 규모가 너무 커도 안 돼요. 규모가 자그마한 늘 실수요가 있는 그래서 항상 실수요가 있는 주택이나 점포 같은 거다. 주택이나 점포라는 이야기는 뭐 상가 같은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항상 실수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실수요가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렇게 위치가 좋고 짜잘한 거니까 얼마나 수요가 풍부하겠어요. 바로 불경기가 된들 가격이 떨어지겠어요? 비교적 잘 유지하겠어요? 유지. 뭐 호경기가 된다고 한들 뭐 얼마나 오르겠냐 이게. 왜냐하면 규모가 작은데. 그러니까 가격이 약간씩의 변동은 있지만 비교적 안정된 것들이에요. 그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안정시장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정시장은요. 임대 수익은 많습니다. 임대 수익. 그런데 이제 갭 투자, 가격 차익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개념이 요 정도. 자, 한번 보죠. 이해를 잘 하셨으니까. 여러분, 125쪽으로 바로 가서, 바로 3번에 후퇴 하향, 이런 걸 주로 이제 좀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래프 생각하면서 가로 1번, 2번을 읽어보면 되죠. 후퇴. 동그라미 1번의 상향시장이 보여줬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중단, 반전, 하여 경기 후퇴가 시작되어 불황으로 내려가는 국면이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2번, 거래가 한산하고, 그 다음에 3번, 상향시장에서 나타났던 매도자 중시 현상이 거래 한산으로 인해서 누구를 중시한다고요? 수자. 그 다음에 4번, 과거 거래되었던 사료 가격은 새로운 거래 기준 또는 상한. 그랬죠? 그 다음에 하향시장이죠. 자, 부동산 시장, 후퇴시장 다음에 나타나는 시장으로 가격이 하락할 뿐 아니라 특수한 거래 이외에는 거의 거래가 없다. 아까. 그 다음에 2번, 3번. 이 국면에서는 거지 위에 소유가 부담이 되고 규모가 큰 것들. 아까 안정시장과 반대죠. 또는 기타 불효불급하다는 이야기는 수요가 없다. 당장 필요한 거 아니다. 그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은 가격이 여지없이 떨어집니다. 여지없이. 그러니까 투기 수요가 강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팍 떨어진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수자를 열심히 찾아라. 그 이야기고 5번 과거 사료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상한선이 된다. 그랬죠. 안정시장이죠. 이 동그라미 2번에 가격이 안정되어 있고 가벼운 상승을 유지하는 시장이고 동그라미 3번에 안정시장의 부동산 시장은 모든 국면에 존재할 수 있는 시장으로 다음이 중요합니다. 위치가 좋은 적정 규모의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 그러니까 위치도 좋고 짜잘한 것들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 정도면 됐고요. 사례 가격이 신뢰할 수 있다. 마지막 줄은 맨날 똑같으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비슷해서 믿음이 간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7쪽 아까 6쪽은 봤으니까요.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인데 여러분 이것도 시험에서는 조금 나와요. 그래서 좀 봐둘 필요는 있는데 다른 형태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아까 주로 호황과 불황을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걸 봤는데 그런 걸
경기 순환이다. 경기 순환 또는 순환적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덜 주기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형태라고 하는데 예컨대 첫 번째로 계절적 변동이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주기적 변동이다 또는 무작위적 변동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주기. 다른 말로는 불규칙 변동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기적 변동이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장기적 변동 이런 걸 다른 말로는 이제 추세 변동이다라고도 하는데 뭐 의미 정도 아시면 돼요. 예컨대 계절적 변동이라는 거는 뭐 지금 우리가 느끼기 쉽죠. 겨울철에 장사가 잘 되는 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굉장히 차가운 음료일까요? 따뜻한 오뎅일까요? 오뎅. 추워 죽겠는데 차가운 걸 먹어도 되겠냐 그 이야기예요.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오뎅은 이때나 잘 팔리는 거지 또 뜨거운 여름에 오뎅을 팔면 냄새 나고 말이죠. 별로죠. 그래서 계절성이 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는 대학가 원룸주택은요 일반적으로 방학 때는 공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방학 때는 다 집에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방학 끝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은 방학 때는 굉장히 경기가 좋다고요. 공실이 있다는 이야기는 경기 나쁘다고요. 나쁘다 이런 이야기죠. 무작위적 변동이나 불규칙 변동은 얼마 전에 뭐 포항에서 이제 뭐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지진, 해일, 화재 또는 전쟁 같은 자연재해라든가 인간들에 의한 인재 이러한 재해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이 대량 파괴가 되면 파괴된 걸 놔둬야 될까요? 복구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건설 경기가 살아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의도한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만들 작자 할 위자니까 억지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무작위니까 억지로 한 적 없다. 주기 그런 거 없다. 또는 규칙이요 불규칙이요 불규칙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래도 지진에서 비교적 안전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번 왔다 하면 막 7.5 이런 게 흔들고 가잖아요. 예를 들어 뭐 옛날에 그 관동 지진, 대지진 같은 경우는 뭐 막 한 100만 명 가까이 죽었거든요. 그때는 그놈 새끼들은 그 1920, 30년대에도 고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무서운 새끼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만 무시한다니까요. 일본인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오로지 한국밖에 없어요. 요즘 중국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중국이 힘이 세지니까. 또 우리는 뭐 일본 그럼 쪽발이 새끼라고 막 발로 깔라 그러는데 꼭 한 번 붙을라 그래요, 남자들은. 저 새끼 좀 한번 붙어볼까? 뭐 이런 게 있어요. 감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전 세계에서 일본인들을 아무도 무시 못해요. 왜냐하면 최근까지만 해도 제2대 경제 대국이었고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다 원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물건 팔아먹으려고 원조. 우리도 요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공력이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막 걔들은 막 자동차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막 지진 때문에 이제 그 도로가 고가도로가 싹 다 무너졌죠. 많이 죽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인들 때문이라고 막 흑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새끼들 조선진 때문에 이게 지진이 일어난 거라고. 하늘이 노해가지고 미친 놈들이지. 어쨌든 간에 그러면 가만 놔둘까요? 막 대규모 공사를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장기적 변동이라는 건 대략 50에서 100년에 걸쳐 일어나는 아주 장기간적인 변동입니다. 그래서 이걸 추세 변동이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보통 새로운 신기술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경기가 좋아질 때가 있는데 그런 걸 장기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는 용어 정도 봐두시면 뭐 훌륭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127쪽의 6번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죠. 그래서 계절적 변동인데 계절적 변동에는 1년을 단위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말한다. 그래서 맨 밑에 대학교 근처 임대주택은 방학을 주기로 hon가가 높아지는 뭐 그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읽어보셔야 돼요. 장기적 변동이죠. 일반 경기에서의 장기적 변동은 통상 50년 혹은 그 이상 기간으로 측정되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 분야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어떤 지역이 새롭게 개발되거나 기존 지역이 재개발됐을 때 나타난다. 그래서 나중에 뭐 감정평가 공부하면 나옵니다. 한 100년에 걸쳐서 변화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건 나중에 보고. 그 다음에 3번은 무작위적이죠. 무작위적 변동이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 초래되는 비주기적 경기 변동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나 맨 끝에 지진, 홍수 등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거 그랬죠. 그래서 홍수도 크죠, 홍수.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는 나라가 땅이 워낙 크니까 홍수가 한번 났다 하면은 그냥 싸그리 다 잠기죠. 예컨대 뉴올리언스 홍수라든가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싹 다 건축 다시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제가 보기엔 살기가 좋은 나라는 맞아요. 이제 가진 게 없어서 문제지. 그러니까 손 가진 건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악과 깡으로 뭉친 민족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막 까는 거예요. 안 되면 깡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는. 네. 근데 남들처럼 지하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토가 큰 것도 아니고, 조상이 많이 물려준 것도 아니고, 되게 가난했거든요. 조선시대는 어마어마하게 가난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나라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사실은. 조선시대 때는 공거리 탔을 때, 대원군이 공거를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림 팔고 뭐 이상한 화폐 발행해가지고 인플레가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대원군이 경제를 몰랐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대단히 그런 나라인데 지금은 경제대국 우리가 이제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죠. 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 10개밖에 없는 거 아니죠? 200몇십 개입니다. 우리 같은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없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이쪽은 좀 있어요, 자원이. 이 새끼들 통일돼서 얼마나 좋은지. 여기는 뭐 보리광산 같은 거 텅스턴은 세계적인 매장량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별거 없고 여기도 무연탄, 연탄 조금 나는데 그것도 값이 싼 거 무연탄만. 유연탄은 나오지도 않아요. 네, 우리나라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저 브라질 같은 데는 뭐 연탄 좀 캐는데 1000m 안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막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뭐 500m. 그래서 사고 나는데 걔네는 포크레인으로 껍데기만 걷어내면 그 연탄이야 그냥. 네, 진짜로. 노천광산이라 그래요. 노천에 깔려있는 게 연탄이거든, 그 새끼들은. 그러니까 이놈들은 맨날 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막 가진 게 많으니까. 우리처럼 뭐 공부 열심히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민족성 자체가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민족은 오로지 인력 하나 가지고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된 거죠. 그래서 글쎄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본이 바다 밑으로 깔아놓는 이야기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영화도 있고 여기가 또 이렇게 빵 떠오른대요. 깔아앉으면 팍. 이제 우리가 땅이 넓어지는 거야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옛날에 한판 붙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뺏어야 돼 그때를 던져서. 그래서 이놈들이 오면 다 받아줘. 받아줘가지고 기술자들 다 써먹고. 옛날에 우리 도공들 데려가서 지들이 한 거 아니에요. 이 새끼들은 밥그릇도 없던 놈들이 원래. 다 그 대나무 잘라가지고 밥 먹던 놈들입니다. 이놈들이. 아주 미개한 민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국에서 문화를 받은 것처럼 이 새끼들은 누구한테 문화를 받았겠어요? 빤한 거 아니에요? 주로 백제 문화가 많이 갔어요. 백제 문화. 네, 신라도 많이 갔고 또 직접 받은 거 고구려에서 중국에 직접 받은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여기서 갖다 줬습니다. 이 새끼들이 요즘은 과거 조상들을 무시하고 말이에요. 거기 왕족은 다 우리 피해요. 왕족들이. 쟤들이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이 DNA 검사하면 일본 애들하고 다르다니까요. 생긴 것도 비슷하지 않아요? 일황 왔다 갔다 하면 꼭 우리 어디 저기 공무원 아저씨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네? 소심한? 그렇게 생겼잖아요. 막 이 일본 애들은 굉장히 못생겼거든요. 아시죠? 일본 여자들은 뻐드렁니가 있고요. 키가 작고 더럽게 못생겼어요. 토종은. 그래서 일본 애들은 종족 개량하려고 이렇게 약간 성이 문란해요. 예, 걔들은 뭐 옷도 막 다 이게 문제 풀게요. 더 심각해지면 안 되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말이야 요즘에 와서 잘 산다고 이렇게 문제는 이제 그쪽입니다. 그쪽. 우선 이제 홀수 풀 자리 있으니까 한번 보죠. 그쪽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적이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은 그랬죠. 동그라미 1번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를 했는데 조금 어려울 겁니다. 대체재는
둘 중에 하나 고른다 그랬으니까 X제가 수요가 감소한다면 당해제와 Y제는 반대로 수요가 감소할까요? 애 안 쓰니까 증가할까요? 증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요, 문제 어렵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수요 공급이다. 그럴 때 원래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500원에 100개다. 자, 그런데 수요가 증가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균형이 이야기해서 이쪽으로 팍 이동하니까 가격이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상승. 그래서 이거는 가격 상승 요인이 되죠. 하락 요인은 아니죠. 그다음에 이번에 아파트 주변 환경 개선이다. 그럼 환경이 좋아지니까 수요 감소요 증가요? 증가. 그러니까 상승이죠. 세 번째는 건설 기술의 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다. 여러분 여기 건설 기술이 진보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수요 공급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은 500원에 100개다 가정하고 건설 기술이 진보한다. 그럼 공급이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 그러면 균형이 여기서 이쪽으로 팍 가니까 가격은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하락. 그래서 답은 3번이죠. 3번. 어렵죠. 지금 문제 풀 때는 아닌데 어쨌든 좀 빨리 풀어보는 건 실력을 금방 늘릴 수 있는 요인이긴 해요. 저는 괴로워 죽겠어요. 아주. 문제 설명이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은. 나중에는 쉬워. 나중에는. 가구 소득이 증가한다라면 수요 증가. 다음에 지역 내 유입 인구가 증가한다는 수요 증가.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가격을 올리는 건데 내리는 거는 3번밖에 없죠. 다음 넘어가셔서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 그랬는데 이거는 진짜 아직은 좀 어려운데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고 뭐 질문들이 꽤 있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그런데 뭐 공부가 좀 되면 별건 없어요. 사실은 여기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있고 문제가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문제는. 그럴 때 여기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이 500원에 100개라고 가정하자. 그럴 때 누가 증가한다 그랬느냐? 수요가 증가하고 그러면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 이야기죠. 증가하고 공급은 증가에 감소해요. 감소. 그래서 감소한다. 여러분 아직 안 그려보셨던 거죠, 그죠? 이거. 그러면 원래 균형은 여기고 새로운 균형은 이쪽이죠. 그러면 쭉 올라가니까 가격은 하락이에요, 상승이에요? 일단 가격은 상승이에요. 균형량은 몰라요, 아직은. 그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놔두고 가격은 하락이요, 상승이요? 상승. 거기까지만 보자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인데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알 수가 없다. 이걸 알려면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 됩니다. 왜 균형량을 모르는지. 사실은 비율을 안 줘서 그래요. 50대 50인지 50대 20인지 이걸 아직 안 줬거든. 그냥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준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5번이고 자 이제 탄력성인데 1번에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군요. 동그라미 1번에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체제가 시장에 출현한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전보다 커질 것이다. 대체제가 많아지면은 아주 탄력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격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대체할 게 있으니까. 2번 수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한지를 나타내는 정성적 지표라 그랬어요. 정량적 지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틀렸고요. 3번에 자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업자의 임대 수입은 감소한다 그랬는데 아까 외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런 거는 하나만 외우면 된다 그랬죠. 제가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그럴 때 가격이 하락할 때 가격이 상승할 때 그럴 때 요거는 뭐라 그랬죠? 이거.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가격이 하락,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는 가격 상승. 그래서 이것만 보면 보세요. 1보다 크다. 여기 1보다 커요. 그런데 가격 하락이라 그랬어요? 상승이라 그랬어요? 상승. 그러면 증가의 반대니까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만 외우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중 감사한다. 4번에 공급의 탄력성이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탄력적이다. 이건 아시죠? 단기하고 장기 공복선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바로바로 생각은 안 나겠지만 요거는 단기 비탄력적이고 요거는 장기 비탄력이라 그랬어요? 탄력이라 그랬어요? 탄력.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요. 5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임대료는 변하지 않지만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좀 어렵죠. 아직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는데 1번하고 5번 지문은 아직 몰라도 됩니다. 거기 누가 완전 비탄력이라 그랬어요? 공급이요? 수요가요? 수요? 수요? 수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 비탄력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공급이 감소라 그랬어요? 증가라 그랬어요? 증가? 원래 공급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공급이 증가했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죠. 뭐. 오른쪽. 이렇게. 그러면 균형이 보세요. 지금 막 열심히 그리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가격은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하락. 균형량은 변화예요? 불변이에요? 불변.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요약집에 다 정리해놨다 그랬잖아요. 다. 그러니까 책에도 기본서에 돼 있고 조금 그림이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5번 옳은 이야기다. 그래서 균형 임대료 제가 잘못 설명했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거 완전 탄력이에요? 완전 비탄력이에요? 완전 비탄력을 했네. 아까 잘못 읽었구만요. 완전 탄력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답을 안 하셨나? 쓴이라고 안 한 줄 알았더니 그래서 공급이 증가했어. 이렇게. 그러면 균형이 여기서 1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변화 불변? 불변. 균형량은 감소예요? 증가예요? 증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옳은 지문이다. 그 다음에 3번. 아파트에다 수요공급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자,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내린다. 이건 아직 너무 어려워요. 자, 무시. 옳은 지문. 2번.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건 안 했죠? 대한의 동그라미예요. 대한. 이게 17의 문제인데, 자, 보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소득 탄력성은 공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자고요. 이건 가격의 변화 비율에 대한 그랬으니까 가격의 변화 비율 분의 뭐야 변화 비율이냐?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의 소득에 대한 탄력성은 그랬으니까 뭐뭐의 대한이 분모라면서요. 분모가 누구일까요? 분자는 당연히 그렇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뭐밖에 없느냐? 요거 밖에 없네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정리가 잘 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이 정도는 공식 안 해봐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옳은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 3번. 아직 너무 어려운 지문이고 4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해도 그랬는데, 자, 이번에는 공급입니다.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 완전 비탄력은 수직이죠? 제가 지금 잘못 읽으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책을 안 보고 있으니까. 수요가 증가해도. 자, 수요 증가해보자. 오른쪽.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균형이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럼 가격은 하락이에요? 상승이에요? 상승. 균형량은 불변. 이렇게 분석할 수는 있죠. 그래서 공급이 가격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은 변화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변화하죠. 그래서 그런데 수요가 증가한다면 상승이죠. 4번이 틀렸고, 수요가 가격이 되어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해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수요가 완전 탄력? 여기 있네요, 여기. 수요가 완전 탄력일 때 공급이 변한다 하더라도 가격은 변화요, 불변이요? 불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다. 그 다음에
5번에 A지역의 중형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평균 15% 인상됨에 따라 임대 수요가 30% 감소했다면 탄력성, 여기요, 여기. 지금 가격이 몇 프로 인상됐다고요? 그랬더니 수요량이 몇 프로나 감소했다고? 30%요? 아, 30%? 그러면 15분의 30이니까 계산하면 얼마요? 2. 이런 게 혹시 뭐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맞춰줘야지. 예. 그래야지 무슨 이거 뭐 거꾸로 30분의 15로 계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7번에 가격이 5% 하락하는데 수요량이 7% 증가했다. 이건 최근에 나왔던 문제 이게 또 예? 5% 분의 몇 프로요? 7%? 그러면은 얼마냐? 이걸 또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될까요? 1점? 네. 5, 1은 5, 5, 4, 2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 경기변동 쪽이죠. 여러분 경기변동인데 자 1번 한번 보면 1번 자 부동산 경기변동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주택의 건축 경기와 일반 경제의 것과는 역순환의 관계에 있다. 아까 주거용은 역으로 돈다 그랬죠. 네. 2번.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를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가 아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에 자, 부동산의 경우 경기 순환 외에도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다. 그렇죠. 순환적 변동 말고 아까 계절적, 무작위적, 장기적 있었죠. 네. 그다음에 4번에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특수 부문에 가중 평균치 성격이 있다. 아까 평균이라고 그랬죠. 평균. 네, 좋아요. 5번 부동산 경기 순환의 진폭은 일반 경기의 그거보다 크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그다음에 3번에 경기 변동은 변동 요인에 따라 추세, 순환, 계절, 불규칙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월 주택 건축 허가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경기 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면 다음 중 계절적 변동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1번 가격 거품으로 건축 허가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런 거는 거품 현상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죠. 갑작스러운 투기적 수요 증가인데 투기적 변화인데 이런 건 불규칙 변동이에요. 예상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2번에 일시적 정부의 규제 완화로 건축허가 증가했다. 정부 정책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언제 뭘 할지 모르거든요. 불규칙 변동입니다. 3번에 허가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지난 5월을 정점으로 후퇴기로 여기 예, 정점으로 후퇴했대요. 지난달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순환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순환적 변동입니다. 그다음에 4번 경제 성장으로 건축 허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옛날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비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런 건 장기적으로 본 거죠. 장기적 변동입니다. 5번 매년 12월 건축 허가량이 다른 달보다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야기는 겨울철에는 공사 안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절적 변동이다. 겨울에 공사하면은 여러모로 손해죠. 일단 시멘트가 양생이 안 돼요. 얼어서. 또 양생 된다 하더라도 콜에 금이 가죠. 금이. 예, 얼면서 이제 얼음이 되면 부피가 팽창하니까. 예. 자, 그다음에 5번에 부동산 경기변동 관련된 설명을 틀린 걸 했는데 부동산 경기는 도시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도 있고 같은 도시라도 도시 안의 지역에 따라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일 수가 있다. 그럼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지역적의 특성이죠. 그런데 뭐 어떤 지역이 좋다고 전국 다 좋은 건 아니에요. 2번 총부지 상환 비율 DTI 규제 완화 후 주택 거래가 증가하는 경기 변동 요인 중 증가는 경기 변동 요인은 불규칙 변동 요인에 속한다. DTI가 뭔지는 설명 안 했죠. 금융가야 한참 설명할 거니까 그런 건. 그런데 어쨌든 정부 정책은 예상할 수 없으니까 규칙적이요 불규칙이요? 불규칙 그 얘기고. 그다음에 3번에 부동산 경기는 각 주기별 경기 순환 국면 기간이 일정치 않은 경향을 보인다. 그렇죠? 이건 아까 이야기는 안 드렸지만 부동산 경기는 순환 국면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일반 경기보다 아주 불규칙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옳은 이야기고. 4번에 봄, 가을에 반복적 주택거래 건수 증가는 이게 추세 변동이에요. 성수기, 비수기니까 계절성이에요.
이게 계절성이에요. 그래서 틀렸고. 5번에 일반적으로 건축 착공량과 부동산 거래량 등이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로 활용된다. 아까 공급 지표가 착공량, 공급 지표, 그 다음에 거래량 같은 거 수요 지표라고 그랬죠.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 자 7번. 부동산 경기 순환과 변동에 대한 설명 틀린 거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에, 자, 부동산 경기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에서 순환적 변동을 비롯한 계절적, 장기적, 무작위적 변동이 있다. 그 다음에 2번, 무작위적 변동이란 예기치 못한 사례로 초래되는 비순환적 경기 변동을 말한다. 그렇죠. 전쟁, 지진 등등등. 3번에 대학교 근처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홍실이 높아지는 거 그런 건 계절성이다. 좋아요. 4번 상향시장에서 직전 회복시장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 있어서 상한가냐 그랬는데 여기요. 상향시장 가격이 올라갈 때죠. 그러니까 직전 회복시장은 상한이에요, 하한이에요? 하한. 그렇죠. 바로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5번에 상향시장에서 건축 허가량이 증가한다면 그러겠죠. 이때는 뭐 건축 많이 할 때 호경이니까.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이렇게 4번이 답이었죠.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시장론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거미집 이론이 있는데 이 거미집 이론은 상당히 공부가 됐을 때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놔두시고 넘겨보세요. 자, 134쪽에 가시면 부동산 시장론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시장과 입지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론은 조금 약간 추상적이고요. 재미는 별로 없고 입지론은 재미는 있는데 계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제 뭐 별거 있다 그랬나요? 다 없다 그랬지? 그래서 별거 없다 생각하면 돼요. 겁먹지 말고. 다음 주에는 거기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